라디오 일요 책방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붉은 PD입니다. 네, 두 분도 각자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헤이입니다. 오랜만에 항상 오랜만에 또 모였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한번 일이 있어가지고 사실 오늘도 좀 못 올 뻔하긴 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또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아이고. 여수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평일에 이제 한두 번 왔다 갔다는 했는데 주말에도 한번 와야 되나 고민하다가 근데 지금은 괜찮아지셔서. 고향이 여수세요? 정확히 따지면 순천인데 지금은 부모님은 여수에 사세요. 네, 저는 순천에서 자랐고. 진짜요? 네. 잘 모르시겠죠. 제 완벽한 서울아? 아니 경기도. 표준. 근데 보면 억양이 남아 있어요. 그런 전라도의 억양들이. 네. 너무 신기하게 보시는데. 거기 순천에 네. 되게 잘생긴 공격이야. 아니 미녀가 많다 했는데 그런 말은 맞죠. 미남은 아니에요. 미녀가 많으면 미남이 많죠. 거기 김승옥이랑. 네, 그렇긴 하죠. 거기 약간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구요? 또 있는 데가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백석은 아니지. 순천이 그분은 저쪽. 하여튼. 근데 떠난 지가 워낙 오래돼가지고 네 이제 뭐 거의 가본 적이 없어서 요즘은. 새롭다. 예, 아무튼 좀 이따 고향 얘기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주공 아파트. 그쵸. 그런 이야기도 좀 할 수 있죠. 저는 하려고요. 네네네. 없어진 고향. 수원? 아니요, 평택인데 없어졌다. 다 재개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책이겠죠. 그렇죠. 이따가 여기 일단 부러웠어. 하고요. 좋겠다.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제 그 학교래 회사에서 좀 바쁜 일이 있어서 그거 좀 마치고 요즘은 조금 좀 괜찮아졌고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비수기처럼 좀 약간 좀 지내고 있습니다. 간만에. 좋습니다. 안식월. 안식. 그렇죠. 뭐 안식월 비슷하게. 네. 제이님은요? 저는 읽을 것도 많고 네. 볼 것도 많아서 되게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았고요. 부산 여행 갔다 왔는데 행복하게 지낼 것 같은 거는 뭐예요? 그 약간 헷갈려가지고. 내가 행복한가? 네, 원래 저 겨울 타가지고 약간 저는 그리고 제가 지향하는 감정은 행복이 아니라 약간의 우울한 걸 좋아해가지고 원래 막 삶이 안정적이고 그러면 더 불안하긴 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좀 적응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부산 갔다 왔는데 처음으로 서점을 한 군데도 들리지 않는 부산 여행을 했더니 휴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행은 처음인데 휴양 느낌으로 일부러 갔다 오려고 갔다 왔는데 잘 쉬다가 왔습니다. 맞아요. 제이님은 사실 어디 가시면 그쵸. 되게 바삐 명소 지역의 명소나 10개씩 서점 가죠 하루에. 이런 데 막 가고 서점 막 박물관 하루에 가시고 5개 막 이렇게 가고. 예. 근데 이번에는 다 한 번 안 가보고 했는데 근데 사진이 남은 게 이제 바다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그 바다 사진 많이 찍고 잘 쉬다 온 것 같습니다. 혹시 부산 가신다면 해변 열차 추천. 해변 열차 진짜 좋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한 2-3km를 쭉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운치 있고 네. 4인 이하면 스카이 캡슐을 타시길 권해드립니다. 캡슐이요? 그러니까 그냥 해변 열차는 사람들이 많이 탈 수 있는 거고 캡슐은 한 4인까지밖에 못 타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마한 약간 그 관람차 그 사이즈의 열차들이 특정 코스만 다니는데 그 천천히 바다 보면서 갈 수 있어서 잘 쉬다가 왔습니다. 그런 게 있군요. 진짜 옛날에 부산에 한번 잠깐 산 적이 있었는데 한 3-4개월 정도. 전 직장에서 신입 연수를 해야 되는데 부산에서 이제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3개월 정도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 참 재밌는 곳이더라고요. 부산. 네, 부산 전 좋아합니다. 모모스도 있고 그 카페 그리고 그 손목서가 이런 데가 있는데 진짜 좋아하는 장소들이라 이번엔 안 갔네요. 저는 이제 출신이 또 전남 쪽이어가지고요. 호남 쪽이라서 굉장히 낯설어요. 가면 사투리가 되게 세잖아요. 좀. 맞아요. 처음에 갔을 때 저분들이 저한테 화가 난 줄 알았어요. 저 말을 하는데
그래서 부산 옆에 친구가 있어서 저분이 혹시 저한테 왜 화를 내시냐고 했더니 화 전혀 안 났는데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제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 괜히 괜한 얘기를 했나요? 그 부산에 다녀오셨다고. 근데 저는 이제 막 그 화낸다 이런 거는 모르고 네. 처음 여행 갔을 때 에어팟을 이렇게 꽂고 있다가 그러니까 기차역에서 내려서 쭉 이동을 해서 특정 카페 갈 때까지 계속 음악을 듣고 있다가 뭐 시킬 때 딱 뺐는데 사투리로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순간 연기인가 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럴 수가 없. 내가 처음 열었는데 다 억양이 제가 듣는 억양이 아니어서 신기했었는데 뭐 잘 적응해서 알아들을 수는 있더라고요. 다 제주도랑은 다르더라고요. 제주도 그 해녀 할머니랑 얘기하다가 진짜 그 정도는 아니죠, 부산은. 근데 이제 저는 사투리를 잘 모르니까 네, 그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혜인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너무 제이님 너무 부럽고요. 사실 진짜 최근에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늙는구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일이 많고 일이 많고 또 책임져야 될 그 뭔가 미션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주말에도 맨날 뭔가를 늘 하고, 그러니까 그런 책임과 긴장감 속에서 계속 지냈고 사실 이거 팟캐스트 녹음 아니었으면 책도 이런 아니 에르노 이런 책 말해도 되나? 이런 책도 읽어볼 엄두도 못 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자리가 있어서 그래도 정말 틈틈이 좀 읽고요. 그리고 제가 막 이렇게 막 바쁘다고 막 하는데 일이 많다고 하는데 또 제가 벌린 일도 하나 있어가지고 맞아. 여기 써주셔가지고 제가 잠깐 소개를 하면, 이거 원래부터 좀 고민하고 하고 싶어 했었던 건데 이제 차마 오프라인으로는 못하고 네, 큐레이션 서점을 온라인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뭐 거창하게 진짜 막 아직까지 뭔가 가게의 형태 이런 거라기보다는 뉴스레터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큐레이션 서점 이름 말해도 돼요? 그거 좀 홍보하려고 사실 저희가. 진짜로? 그럼요. 홍보가 얼마나 되겠냐마는. 그래도 처음에 저희한테 링크를 주셨잖아요. 되게 뭐랄까 좀 쿨하게 주셨는데 열어보니까 되게 각 잡고 하신 거예요. 뭐가 하나도 안 쿨한데.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매번 받을 때 놀라는 게 그냥 저한테도 자꾸 그냥 한다 그냥 뭐라도 하고 싶어서 한다는데 양이 엄청 길어.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 그리고 사진도 아이폰으로 찍은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에. 쟤도 그러니까 저런 분이 제일 무서워요. 툭 던지시는 분들. 제가 찍은 건 아니니까 같이 하는. 글은 누가 아무튼. 글은 제가 썼죠. 제가 짧은 글을 못 써요. 깜짝 놀랐잖아. 나는 이게 합쳐서 보내신 줄 알았어. 처음 봤을 때 진짜 길게 돼 있어가지고. 네. 근데 그 매번 와서 저는 잘 읽고 있습니다. 밑줄 쳐가면서 읽고 있어요. 저도 잘 읽고 있고요. 네. 어쨌든 혜인님이 이제 시작하신. 그쵸? 네. 이름 말해도 돼요? 소개해 주시죠. 에밀 앤 폴이라고. 에밀 앤 폴. 네. 이고요. 제가 에밀 졸라를 좋아해가지고 이름을 뭐로 할까 하다가 그때 마침 제가 폴 세잔이란 영화를 봤는데 거기가 이제 에밀 졸라랑 폴 세잔의 우정에 대한 영화거든요. 그래서 마침 글 쓰고 그림 그리고 이런 거여가지고 사실 남자 이름이긴 한데 글 쓰는 저와 그리고 이제 그림도 그리고 디자인도 하는 친구랑 같이 해서 에밀 앤 폴로 했어요. 네, 이름을 이렇게 지은 그 이야기는 어디서도 한 적이 없는데 저희 인스타에도 안 써 있는데 그런 이유로 이렇게 지었고 사실 뭔가 지금도 책을 추천하는 일을 여기저기서 하고 있지만 진짜 제가 추천하고 싶은 진짜 소수 취향의 그런 책을 내 맘대로 할 수 있진 않잖아요. 어디서나. 그래서 진짜 그런 느낌으로 아주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책들과 이야기를 그냥 써서 뉴스레터 하는 게 거의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맨날 뭐 하는 거냐고 뉴스레터라는 걸 만들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계십니다. 결론이
잘못 해석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그렇죠. 뭐 하는 건지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에밀 앤 폴이라고 했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계속 혼자서 이제 폴은 누굴까? 괜히 막 근데 저 폴은 알고 있어요. 물어봐도 될까? 막 알고 이랬죠. 그때 밥 먹으러 같이 오려고 했던 그분이에요? 그 친구. 네. 네. 그러니까 그거- 저도 폴이 남자 이름이어가지고 이거 여쭤보면 전 에밀이 헷갈렸어요. 왜 에밀이? 아니 저는 둘 다 남자. 에밀 이제 저 에밀 졸라가 떠올라. 근데 에밀은 남자면 누구지? 약간 그래서 그 에밀을 찾았는데 못 찾고 그냥 나중에 물어봐야지. 에밀이 남자 이름에 가까워요? 저는 여자 이름도 이상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딱 떠오른 게 남자가 아무튼. 있어가지고. 근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남자 이름 아 그래요? 써 그래요? 있더라고요. 오, 네. 그건 몰랐어요. 저만 그렇게 인지한 줄 알고. 아무튼 이제 딱 봤을 때 에밀 같았어요. 이름이. 그건 그죠, 확실해요. 그죠. 그래야 되는데. 네, 그래서 네. 이제 의문이 풀렸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름이 좋네요. 근데 너무 디자인이나 그러니까 글은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 읽을 건 진짜 많고 그리고 소개하는데 저는 생전 내가 책 관련 큐레이팅하는 뉴스레터를 읽는데 내가 모르는 책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 또 처음이라 재밌게 읽었어요. 읽고 있어요. 네. 약간 처음 보는 책들 뭐 잡지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유익했습니다. 네, 진짜 개취죠. 진짜 신선해서 좋아요. 안 겹쳐. 다른 저 큐레이팅 관련 이제 뉴스레터 구독하는 게 있는데 다른 것은 사실 겹치거든요. 시즌에 따라서 크리스마스 하면 막 겹치고 근데 거의 겹치는 게 제일 적다. 개치고 소수 취향이라고는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20, 30, 40 정도 여성들까지 충분히 알려지기만 하면 좀 소구력이 있을 것 같다. 그 생각 들고요. 네, 좀 많이 알려져서. 그 책이 그러니까 뉴스레터 하시는 이 뉴스레터가. 네. 그렇죠. 에밀 앤 폴 흥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제2의 큐레이션 돌아왔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가져온 건 좀 되는데, 네, 좀 뺄 수도 있기도 합니다. 우선 오늘 저희가 지금 아니에르노 할 거죠? 저희 지금 이 차례가. 맞아요. 네, 아니에르노 이제 세월 저는 이제 중점적으로 읽었는데 읽으면서 떠오른 책들을 한번 쭉 가져와 봤습니다. 아니에르노의 책을 읽다가 떠올려지는 책들. 떠올려지는 책들 네. 또는 아니에르노 책이 한 권 있긴 해요. 근데 이거는 꼭 추천하고 싶어서.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이제 진정한 장소라고 돼 있고요. 1984 북스에서 나왔고 인터뷰집입니다. 이걸 추천하는 이유는 사실 아니에르노를 뭐 여러 작품들이 사실 소개가 됐는데 국내에도 읽다 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뭐 순문학 뭐 이런 표현은 잘 안 쓰지만 어쨌든 문학 작품이다. 뭐 소설이다 했을 때는 어디까지가 허구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사실인지가 헷갈리고 그걸 정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근데 아니에르노 작품은 대체로 정리가 잘 안 됩니다. 화자가 누군지, 그리고 화자가 정말 작가인지, 그리고 이 지금 조망하고 있는 이 삶이 작가의 삶인 것 같은데 작가의 삶인지가 자꾸 헷갈리는 서술 방식이 있는데 그게 헷갈리는 게 당연해요. 왜냐면 정리에 전혀 관심이 없는. 왜냐면 기억의 찰나의 그 순간들을 모았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인간이 정리가 한번 필요하면 이 인터뷰집입니다. 다 설명해줘요. 자기 부모님이 어땠고 부모님 두 분의 사이는 어땠고 자기 고향이 어디였고 자기가 에펠타워를 얼마나 멀리서 바라봤는지 얘기부터 학창시절 얘기가 그냥 인터뷰처럼 다뤄졌기 때문에 이거 읽으면 되게 정리하기 좋아요. 그러니까 아니에르노라는 사람을 어찌 됐든 저희가 뭐 좋아하든 또 노벨문학상 받았으니까 관심이 갈 수 있는데 근데 바로 세월로 시작했다? 좀 어려울 수 있다. 두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진정한 장소 정도 읽으면은 그래도 전체적인 톤을 다 잡고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볼 수 있어서 저는 이 진정한 장소 그리고 두껍지 않습니다. 두껍지 않고 좀 쉽게 편하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고 만약에 나는 아니에르노의 작품을 한두 개 정도 읽었는데 그래도 읽을 만한가 하면은 더 읽을 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니에르노가 얘기했던 그 세 개가 다시 한번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 책을 첫 번째로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장소. 얇고 핵심적인 아니에르노의 삶이 다 그려졌기 때문에 인터뷰집 가져왔습니다. 진정한 장소. 네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덧붙이면 1984 그 북스 대표님이 한 권 추천하라 그러면 자기도 진정한 장소 추천한다. 그리고 세월 추천하세요. 왜냐하면 그래도 그 작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추천해 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책은
제가 한번 올해의 책으로도 많이 뽑았던 책인데 스토너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워낙 나온 지 좀 됐고요. 이게 구판으로 나왔다가 절판됐다가 개정판으로 최근에 나와서 지금은 이제 RH 코리아에서 나오고 있고 존 윌리엄스가 쓴 소설인데요. 이걸 가져온 이유는 읽으신 분들은 아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관점이 다를 수는 있는데 자기 삶을 그냥 하나의 소설처럼 소설로서 그려낸 건데 실제로 이 스토너라는 이 작품과 존 윌리엄스의 삶이 되게 유사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자기의 탄생부터 죽음까지를 어떻게 보면 한 작품으로서 만들어냈다라는 측면에서 그거를 또 아름다운 문학으로 그래서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는데 좀 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문학적인 방식을 여기서 사용을 해요. 스토너는 그러니까 아니에르노 방식하고는 다른데 그래도 떠오를 수 있는 그래도 좀 유사한 자기 서술화이기 때문에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 작품은 스토너는 사전 지식이 없어도 소설을 좋아하면 그냥 진짜 좋아할 수도 있는 좀 쉽게 잘 읽힐 수 있어서 이걸로 시작하셔도 되고 또는 아니에르노랑 완전히 또 다른 사실 관점이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읽으셔도 좋아서 가져왔습니다. 스토너. 연초에 읽으셔도 되고요. 스토너는 좀 두께는 있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소설로서 제가 추천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갈까요? 네. 그 다음에 가져온 책이 사실 더 힘을 주는 책인데 다정한 서술자라는 책입니다. 이 작가님 이름을 얘기할 때마다 많이 틀려요. 그래서 올가 토카르추크. 네, 저는 처음에 올가 추카르토크 막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헷갈리셔도 되니까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올가라고 합니다. 그래도 친한 되잖아요, 사람처럼. 그죠? 네, 어쨌든 올가 토카르추크, 노벨문학상 수상하셨던 작가고요. 민음사에서 나온 책인데 이건 에세이입니다. 그래서 넌픽션이죠. 그래서 원래는 소설가인데 이 책에서는 이제 넌픽션으로 에세이를 썼다고는 하는데 이 안에는 노벨문학상 수상 연설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읽으면 깨달으실 건데 저 감탄사가 엄청나게 나와요. 우선 보통 이제 소설가 하면은 뭐랄까 사상가는 아니고 그냥 이야기꾼인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또는 어떤 분은 사상가일 수 있는데 올가 토카르추크는 진짜 사상가 측면이 되게 큽니다. 철학자이기도 엄청 나오고 실제로 자기 자신이 불교 철학을 되게 좋아하기도 했어가지고 사상적인 얘기를 글쓰기와 연계해서 얘기를 하는데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논의들을 막 던져요. 그래서 너무 그 뇌가 자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상했던 사실 이 다정한 서술자는 제목만 딱 보고 에세이라고 했을 때 다정한 얘기구나. 다정한데 그 다정 아니에요. 되게 논리적이고 이성이 자극되는 다정함을 얘기를 해서 저는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 다정한 서술자는 그냥 책 제목이 아니라 이 노벨문학상 수상 연설의 제목이에요. 다정한 서술자가. 그래서 이때 제안하는 게 4인칭 관점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뭐 1인칭 서술, 2인칭, 3인칭이 있으면 4인칭을 가져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설명하는 방식이 제 머리로도 다 이해된 건 아닌데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그 방식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아는 3인칭 뭐 이렇게 하거나 1인칭 했을 때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땐 이야기가 소위 말해서 눌려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작가의 마음대로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야기를 자기가 통제해버렸을 땐 이게 순수한 이야기로서 전달이 되기도 어렵고 보편사로서 남기도 어렵다는 거죠. 너무 많은 통제가 있어서. 근데 그 4인칭 시점은 좀 다른 게 자기도 그 이야기에 휩쓸려 가면서 자기 자신이 타인화도 됐다가 객관화도 막 이런 수많은 작업들이 있는 이제 관점으로서 소개를 하는데 읽어보시면 이성적으로 그러면 1, 2, 3인칭과 뭐가 다르구나가 정리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소설에서 봤던 뭐 아주 특정한 예로는 남성 작가가 여성에 대한 묘사를 할 때 이상하게 느껴지는 또는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 불쾌감들이 왜 있었는지를 이 올가가 다 설명해 주면서 고로 우리가 택해야 되는 또 다른 이야기 방식을 얘기를 하는데 되게 설득력 있고 근데 이게 소설로 안 끝나고 약간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되기도 해요. 근데 저는 아니에르노의 작품도 약간 4인칭 서술자 느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되게 타자화도 하고 근데 또 자기 자신이고 근데 그 기억들로 그거를 분류하는 방식이 저는 되게 닿을 수 있겠다 닿는 지점이 있다 해서 추천으로 다정한 서술자 진짜 좋은 작품입니다. 아니에르노랑 상관없이 그냥 읽어도 정말 뛰어난 작품이고 그렇습니다. 4인칭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약간 혼이 나갈 뻔했는데 재밌게 읽으셨다니 네네. 굉장히 흥미로우신 것 같아서 네네. 4인칭이라. 그리고 사실 이 모든 흥미로움은 박혜진 평론가님께 돌립니다. 왜냐하면 와우 북 페스티벌 했었는데 올해 강연을 들었는데 그때 박혜진 이제 편집자님 그리고 평론가님이
그 올가 토카르추크 얘기하시면서 이 관점 얘기를 한 10분 설명을 하셨는데 너무 좋았고 네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거 설명하니까 나머지 책 소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만 할게요. 저는 네.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소설이 관점이나 시선을 바꾸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로잡는 얼굴들이라는 사진집에 가까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추천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은 좀 큽니다. 왜냐하면 사진집이에요. 기본적으로 성격은. 근데 이거는 부제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침내 나이들 자유를 얻은 생츄어리 동물들의 초상. 그래서 이게 지금 온라인 서점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돼지가 늙은 돼지가 등장을 해요. 책 표지에. 근데 그게 왜 낯서냐면 제가 지금까지 봤던 돼지는 그렇게 늙은 돼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그 핑크색 피부를 가진 돼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대체로 그 돼지들은 나이가 엄청 어리죠. 근데 여기서는 되게 털도 되게 많고 노후된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데 실제로 이 사진집, 이 책에서는 그런 나이 든 동물들의 모습들을 사진으로 담아내고 그 동물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언제 구출된지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부제가 사실상 이 책의 주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이제 공장식 또는 축산 방식을 통해서 뭐 소고기, 돼지고기, 뭐 달걀, 닭고기 이런 걸 먹을 때는 다 어린 나이에 죽이고 그리고 그때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고기로서의 최적화되는 그런 호르몬적인 약과 이런 거를 다 먹어서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가 그걸 먹게 되는데 이 동물들은 구조당해서 결국엔 나이들 자유를 얻어서 정말 그 동물이 원래 살 수 있는 최대 수명까지 살아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돼지도 너무 뭔가 울컥했었고 닭 사진이 있어요. 근데 닭도 좀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보는 닭은 다 2년도 안 돼요. 다 1년 안에 다 죽거든요, 닭이. 그러니까 엄청 어린 닭이었던 거야. 근데 여기서는 진짜 거의 몇 년을 그러니까 거의 그 닭의 최대 수명까지 산 거죠. 그래서 그런 닭들의 모습이 그냥 외관적으로는 아름답지 않죠. 왜냐하면 나이 들었기 때문에 막 털도 군데군데 빠지고 우리가 아는 그 어린 닭의 모습이 아니니까. 근데 그게 원래 그들이 맞이해야 될 죽음의 어떻게 보면 그 기간이자 길이었는데 그걸 좀 잊고 살았는데 당연한 거잖아요. 그 나이를 살 수 있는 닭, 뭐 소, 돼지였는데 그걸 못 보는 건데 이제 사진집에서는 그걸 다 이제 다시 한번 사진으로서 남겨줘서 약간 우리가 어쩌면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뭐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의 형태든지 뭐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들도 이게 자연스럽다고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진짜 자연에서의 모습은 그게 아닌데 우리가 너무 익숙해진 건 아닐까 그런 가짜 이야기들에. 그래서 이거 되게 생각할 거리도 많고 뭐 이런 내용 없이도 그냥 사진집을 보시다 보면 좀 놀랄 게 많아요. 그래서 나이든 도마뱀 뭐 이런 동물들이 나올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죽이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도 같이 충분히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마지막으로 추천해 봅니다. 이사레 슈코의 사로잡는 얼굴들까지 이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저희 오늘 메인 디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 얘기하다가 메인 디시 얘기합니다. 미안합니다. 상상이 돼. 예, 메인 디시라니. 메인 책 이러니까 말이 좀 안 맞잖아요. 황급하게 메인북? DC로 바꿔봤는데 메인북?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상하네. 저희가 원래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책, 네, 어떤 책이죠? 오늘 제이님께서 골라주셨거든요. 네네. 오늘 뭐 앞에서 언급을 한번 했지만 또 최근에 2022년에 노벨문학상 수상하신 아니에 르노라는 작가를 저희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세월이라는 네, 소설을 가져왔습니다. 네, 아니에 르노의 세월. 이게 뭐 거의 대표작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렇죠, 세월이. 그렇죠. 약간 정점으로 보죠. 아니에 르노의 서술 방식이 여러 가지가 사실상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작품은 자기 전체 생애를 한번 쫙 담아내서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에 되게 기념비적인 작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니에 르노 작품 중에서는 아마 가장 두꺼울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니에 르노에 대해서 제가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니에 르노 프랑스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고요. 1940년 프랑스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카페 겸 식료품점을 운영하며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분담하는 부모 사이에서 자랐고요. 대학에서 현대 프랑스 문학을 전공하고 중고등학교 교사를 거쳐서 통신대학 교수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1974년 자전적 요소가 담긴 빈 옷장으로 데뷔한 이래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작품으로 써오셨고요.
1981년 여성으로서의 삶을 쓴 얼어붙은 여자를 발표하며 작품 세계 전환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1984년 자리로 르노드상을 받으며 평단과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어머니의 죽음을 애도하며 쓴 한 여자에서 자신의 작품을 문학과 사회학 그리고 역사 사이에 존재하는 그 무엇이라고 규정하는데, 이는 아니 에르노의 작품 세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합니다. 2008년 세월로 다수의 문학상을 수상했고 이전 작품들이 이제 재조명되면서 2022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자, 이 책 고르신 이유, 아까 간단하게 뭐 노벨 문학상을 네, 수상한 게 일단 가장 큰 계기긴 하시겠지만, 네네. 네, 그래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죠. 우선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더 읽게 됐다. 이런 건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노벨 문학상 수상했던 작가들을 미리 알았던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체로 수상을 하고 관심이 생겨서 한두 번 정도는 보다가 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좋아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 에르노는 제가 추적해봤더니 그 아까 얘기했던 진정한 장소를 몇 년 전에 읽었더라고요. 그게 첫 책이자 마지막 책으로 잠깐 보류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수상 소식을 듣고 이제 읽게 되었는데 잘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책을 첫 책으로 잘 읽었던 것 같았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오늘 가져온 세월이라는 책도 1984 북스에서 나왔는데 저는 진짜 1인 출판의 승리다라고도 보는 이제 이야기였는데, 이게 사실 번역도 이제 신유진 작가님 또는 이제 번역가님이 하셨는데 그 남매예요. 이 1984 대표님하고 남매 사이인데 이 두 분이 이제 실제로 프랑스 문학을 좋아하시고 애정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아니 에르노를 되게 좋아해서 소개하는 그런 출판사를 실제로 시작을 하신 거죠. 그래서 꾸준히 계속 냈고 되게 재밌었던 게 인스타그램에서도 1984 북스 계정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못 받더라도 나한테는 아니 에르노가 이미 받은 거랑 마찬가지다 해가지고 막 홍보물을 만드시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갑자기 되니까 되게 놀라시면서 바로 그날로 이제 증세 막 찍으시고 막 야근하시면서 계속 이제 책들이 나가는 여정들을 이제 담아내셨는데, 저는 뭔가 오랫동안 좋아했던 작가를 이렇게 딱 어떤 좋은 계기를 만나서 소개하는 그 기쁨을 옆에서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그런 측면에선 그분이 손꼽는 가장 대표적인 작품을 한번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니 에르노라는 작가 자체가 조금 찾아봤을 때부터 이미 너무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그냥 전형적인 작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듯이 가족이 막 되게 막 문학을 사랑했던 가족 그런 백그라운드도 없고, 그리고 잘 보면은 막 교사도 하셨었고 학교 교사, 그리고 시위 현장도 엄청 열심히 나가는, 어떻게 보면 되게 그냥 프랑스의 정치적인 여성의 모습에 더 가까울 수도 있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의 문학 세계를 선택한 방식이 자기 이야기를 소설로서 만드는 그 작업들인데, 전 그런 측면이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뭐라 될까, 너무 많이 사용된 소재일 수도 있거든요. 자기를 소설화하는 거, 자기 이야기를. 사실상 많은 소설가가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아니 에르노만의 방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조금 찾아봤을 때는 심리학가든지 이런 데서도 엄청나게 관심 있게 보는 그런 서술적 관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에르노가 서술하는 자기 인생의 그 방식이. 그래서 저는 한번 제대로 읽어봐야겠다. 그렇다면 이런 계기가 필요하니까 가장 두껍고 정점에 있다고 불려지는 세월을 읽어야겠다. 그래서 가져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전 좀 라이트 독자라고 좀 저를 생각하는데, 프랑스 문학 하면 살짝 좀 부담스러운 게 왠지 느낌상 그렇죠. 편견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책도 예쁘잖아요. 네네. 딱 봐도 야, 프랑스스럽다 뭔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렵겠지 하고 시작했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런 느낌이 아니고, 저도 이런 글쓰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자기 자전적인 이야기는 엄청 많잖아요. 사실 그걸 소설처럼 풀어내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뭔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막 어떤 분이 아니 에르노 작품 읽는 방법 올리신 게 너무 웃긴 게 1번 트위터를 한다. 약간 트위터에 그런 비슷한 서술 방식이 있어서 2번 졸다가 다시 읽는다. 왜냐면 그 기억의 찰나를 담아냈기 때문에 그게 무슨 개연성이 그렇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순간을 포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 독서 방식으로 읽으면 도리어 힘든 거죠. 막 인물을 만약에 여기서 이제 연구를 하려고 하면 진짜 큰일 나는 거죠. 그냥 이거는 사실상 라이트 독자라고 하셨는데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읽는 거예요. 쭉쭉 읽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음. 읽는데 그럼 그렇구나. 아, 나랑 뭐 이게 비슷하네. 나도 이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묘사를 하네. 라는 식으로 읽어도 충분히 읽을 수 있어서 그게 저는 되게 아니르노의 무서운 장점. 맞아요. 저도 이렇게 소설을 읽을 때 항상 초반부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초반에 놓쳐가지고 막 다시 돌아오는 게 너무 싫어서 러시아 문화. 뭐야 인물이 너무 찾는 거 그죠.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막 놓치지 말아야 돼 하면서 보다가 아 이건 그런 책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냥 읽었어요. 그냥 읽어 내려갔고 혜인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게 약간 시집 읽듯이 읽을 수 있었는데 일단 저도 좀 제 식으로 표현하면 되게 편안하게 읽었어요. 되게 편안하게 어떤 뭔가 논리를 짜 맞춰가야 된다는 압박감이나 강박 없이 정말 스크롤 내리듯 뭔가 사진첩을 한 장 한 장 넘기듯이 그렇게 봤고 그렇게 보는 그런 독서의 경험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읽었던 어떤 책보다도 그런 행복감? 좀 다른 차원의 어떤 독서 경험을 하게 해줘서 제이님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이거 네. 제가 아니었으면 그 단순한 열정의 아니에르노의 너무 이제 그 편견? 어떤 그런 또 강렬한 색깔이 있어서 굳이 안 골라서 봤을 것 같아요. 굳이 안 봤을 것 같은데 이렇게 주셔서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이거를 좀 알았고 그리고 제일 저에게 크게 와닿았던 거는 기록의 방식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사실 제가 오늘 또 골라온 다른 책도 어떤 기록이라는 면이 이제 담긴 그런 책인데 기록이라는 면에서 통하지만 방식이 너무 다르죠. 이제 같은 추억과 감상과 정서지만 이 아니에르노는 이거를 정말 이렇게 파편화 한 어떤 장면으로 구성하고 시적으로 표현을 하는 게 우리가 흔히 파편화되었다 하면 좀 안 좋은 의미로 쓰잖아요. 그렇죠. 파편화한 개인 뭐 이렇게 막 뭉치지 못하고 뭐 이렇게 약간 분열. 그리고 맥락을 찾지 못하고 막 이런 느낌으로 좀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데 파편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파편화한 어떤 저도 제 안에 기억이나 감정이나 생각들이 막 정리가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럼 막 되게 정리해야 될 것 같은 꼭 정리해서 글로 써야 되고 1번, 2번. 그리고 글을 쓰는 거의 하나의 용도도 뭐 정리하기 위해서 그런 용도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파편화 자체를 그냥 예술로 승화한 작품이란 생각이 들어서 너무 반갑고 좋았고 자유를 좀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도 개인의 이야기만 하지 않고 당시의 정치, 사회, 그쵸. 문화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게 너무 내 취향이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정치나 사회나 문화를 말하는 화법이 기존의 방식이 아닌 거죠. 엄숙하고 무겁고 설명하고 막 주장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무거운 주제조차도 파편화한 장면, 인물 이런 걸 이제 인물의 어떤 한 모습, 뭐 의상 이런 걸로 포착을 해내는 게 오히려 더 강력하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제 가구라던가 사물, 그때 들었던 음악, 그때 들었던 어떤 언어, 사진, 작가, 프랑스 작가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작가들, 배우들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어떤 그 시대의 초상 그리고 개인의 그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독자가 하나하나 맞춰서 그 파편들을 내가 맞춰서 한번 그려보는 하여튼 너무 참신한 책이었고 내가 독자로서 책을 읽을 때도 참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그 영화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넷플릭스에 보면 알폰소 쿠아론의 로마가 있어요. 네네. 저는 그 영화 느낌도 좀 났어요. 그 로마도 사실 알폰소 쿠아론의 자전적인 어릴 때 이야기를 토대로 한 거거든요. 그 영화도 사실 뭐가 특별한 어떤 무슨 서사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아이의 시선에서 그냥 막 넘어가거든요. 약간 좀 그런 느낌도 좀 났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 이거 읽으면서 이제 또 제이님도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리베카 솔릿의 세상에 없는 나의 기억들 그 회고록도 생각이 났어요. 혹시 읽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처음에 시작할 때 뭐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본인이 이제 20대 초반 정도에 살았던 어떤 일종의 자취방의 어떤 형태와 거기서 어떤 가구들과 이런 게 있었는지에 대한 되게 시적인 묘사로 시작을 하거든요.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읽기 시작하는데 내가 너무 미적으로 훈련되지 못한 독자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물과 어떤 상황과 그때의 분위기를 전달하는데 그런 것들을 묘사하는 것만큼 독자에게 그때의 상황을 자기의 감정을 전달하기 좋은 게 없더라고요. 네, 아니에 르노 이 책도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도 이제 논리를 세우고 서사를 따라가고 이야기의 스토리를 꼭 잡아내야 하는 이런 잘못된 습관에 젖어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전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좀 어려웠지만 읽을수록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에 너무 기쁨과 자유가 있었던 책이었어요. 실제로 그 아니에 르노를 이건 출처를 밝혀야 되는데 그 북튜버 공백 거기서도 연대기로 쫙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도움이 됐는데 그분도 얘기하는 게 그 아니에 르노가 크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한 3가지 정도 크게 주제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룬 이제 세월 같은 작품이나 그리고 여자아이 기억 최근에 나온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기억을 자기가 이제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이야기로서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작업들을 한다면 약간 아까 얘기하신 단순한 열정이나 탐닉 이런 작품은 로맨스입니다. 근데 대체로 유부남과의 연애이고 약간 비윤리적인 사회적으로 볼 때 그런 측면이 있고 되게 열정적인 로맨스를 다뤄요. 그래서 그걸 읽으신 분이 애네 아르노랑 우리가 읽는 거랑 되게 톤이 또 다르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가 더 있냐면 가족사예요. 그래서 자기 부모님 그리고 사실 엄마 아빠 개별적으로 한 편씩 있어요. 그래서 뭐 아까 잠깐 얘기했던 이제 그 한 여자라는 작품도 이제 어머니의 죽음 1년 후에 쓴 것도 있고 저는 이제 어머니 관련된 작품 또 하나 찾은 거는 그 나는 나의 밤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작품인데 그거는 어머니와의 말년이에요. 치매를 앓다가 이제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함께 산 기간에 대해서 또 작품을 썼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제 자체는 새롭진 않아요. 로맨스고 자기 이야기고 부모님 이야기고. 근데 아까 말했던 그 서술 방식이랑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 르노는 정말 신기하고 어떤 분이 이렇게 평을 하더라고요. 개인사인데 엄청나게 TMI적인 개인사죠. 근데 보편사에 가깝게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쟁과 정치적인 상황이 다 나오긴 해요. 근데 그 방식이 권위적이고 사실 전달이 아니라 그때의 그 또 기억의 찰나들이에요. 그때의 우리들의 그 어떻게 보면 머뭇거림들과 그 감정의 그런 교차들을 다 그려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니에 르노는 뭐 이게 완전히 동의는 안 돼도 어떤 의미에서는 제인 오스틴 같은 느낌이 있죠. 그 시대를 압축시켜놨는데 근데 제인 오스틴은 좀 더 제가 볼 땐 단순히 그 시대를 그대로 담아내려고 하는 의지가 좀 더 강했다면 아니에 르노는 그거를 이제 기억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로 만들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니에 르노는 그 진정한 장소 인터뷰에서도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뭐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자기는 개체라는 건 없고 특정 개체 이렇게 나의 기억, 나의 시간은 없고 시간들과 기억들 안에서 내가 지금 어떤 그런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하는 거지 이게 내가 하나로 완전히 정리될 수 있는 개념은 없다. 고로 내가 계속해서 나를 찾는 방식은 누군가의 기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고 나의 그걸 다시 마주하고 그러는 수많은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저랑은 진짜 상관없는 이야기죠. 프랑스 작가고 프랑스인이고 저희 부모님은 식료품 집을 안 하셨죠. 근데 읽다 보면은 그런 순간순간 부모님들의 다툼 또는 갈등 그다음에 누군가 만나서 빠지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상하게 읽는 독자의 그 과거의 보편적인 이야기들과 연결이 되니까 그런 게 정말 신기하고 저는 약간 그런 미나리 영화를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작품을 어떤 평론가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그냥 디아스포라 한국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읽다 보면 특정 장치들이 나오는데 미나리가 풀이잖아요 우선. 그래서 풀을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 신화적 장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풀 같은 게 식물들이 나오면서 사랑이든 관계의 절정을 그걸로 많이 그려내는데 할머니가 미나리를 남기고 간 그런 이야기 안에서 이상하게 그 이야기 방식은 단순 서술이 아니라 자꾸 보다 보면 우리의 할머니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과거도 떠올랐다가 우리 주변에 있는 나이 든 사람, 나의 나이 든 이런 온갖 것들이 교차되는 방식인데 저는 아니 에르노의 이야기도 약간 그런 측면에서 그 신비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세월도 읽다 보면 그런 측면들이 되게 많아요. 이 관점 누구 거지? 그러니까 아니 에르노도 그 현장에 있었고 어른들도 있고 있어서 그 관점이 화자가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전지적 관점이 되는데 그게 신적 관점은 아니고 뭔가 살짝 그 근처에 있는 그래서 마치 시몬 베우의 그 은혜의 개념처럼 갑자기 그때 약간 친밀한데 포착되지 않는 어떤 관점이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게 만들기도 하고 지금도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나라고 해서 저는 되게 계속 읽힐 수 있는 책 같았어요. 그 말이 너무 정확한 게 여성으로서 이 글을 읽으면서 내 나이대가 언제 나올까? 이걸 기대하면서 읽게 되고 이제 나는 나이가 좀 많으시잖아요. 80대시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내가 아직 살지 않은 그 시기를 이분은 어떻게 또 기록했을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되게 어떤 한 여성의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볼 수 있다는 게 또 다른 여성에게는 너무 큰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잠깐 시몬 베우 말씀하셨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시몬 베우가 그 낙태법 반대 혼자 이렇게 외롭게 그걸 주장한 어떤 그 한 진짜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단 한 장면 진짜. 묘사가 나오는데 너무 그냥 그 인물과 그 장면을 선택했다는 것만으로도 아니 에르노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고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런 거를 또 인상적으로 볼 수 있었던 그런 장면 선택이 되게 많아요. 이런 글은 왜 그럴 수 있잖아요. 야심이 크고 서사가 강한 어떤 작가가 있다면 진짜 힘을 주고 대하 소설처럼 막 그렇게 쓸 수도 있겠죠. 쓸 수 있어. 그런 작품도 만약 있다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작품이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저도 뭐라고 설명을 다 정확하게는 못 하겠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진짜 파편화 되어 있는데 그게 하나하나 읽다 보면 제가 50년대 프랑스를 무슨 수로 알겠어요. 저는 작가도 몰라요. 그런데도 그냥 그 시기가 오롯이 그냥 저한테 좀 삭삭삭삭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고 모르겠습니다. 이 작가님 입장에서 난 진짜 힘을 기울여 썼어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힘을 뺐다라는 게 진짜 정성을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분의 스타일과 이분의 글 쓰는 방식 자체가 주는 힘이 참 독특하고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묘합니다. 기존의 회고록이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살짝의 영웅주의 서사와 비대한 자아가 반영된 서사, 그러니까 좀 자기 중심적 해석 그리고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연인을 좀 대상화하는 그런 장면들이 꼭 있잖아요. 하나씩. 있어야지 또. 네, 그거 꼭 한 챕터씩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모든 게 없어요. 연인이 나오지만 대상화된다는 느낌이 모르겠어요. 제가 여성 독자로서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되게 연인 멋있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되게 매력적으로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에요. 되게 담담한 톤으로 이야기하는데 역사에 대해서도 막 설명충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설명하려는 의도와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냥 포착할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독자로서 이것도 하나의 새로운 경험인데 내가 스스로 알아보고 싶어. 내가 그 인물과 작가와 그 당시의 프랑스를 알아보고 싶고 되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되게 놀라운 글쓰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관점이 다르다 얘기를 할 때 그 올가 토카르추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다정함 얘기를 해요. 다정한 서술자 얘기하면서 서술자한테 다정한 건 뭐냐 했는데 뭐냐면 카리스마가 없어야 된다. 근데 카리스마라는 건 그 타인의 이야기를 공감 아니다. 카리스마 있는 서술은 지금까지 뭐였냐면 공감하는 척 하는데 결국엔 그 이야기를 자기화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타인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나의 이야기 안에 있는 그 사람. 근데 그때는 다정한 서술자 개념이 성립할 수 없고 이제 토카레추크가 얘기한 거는 카리스마가 제외돼서 그 사람이 온전히 됐다가 정서에 공유하고 정리하지 않고 멈춰버리는 거. 그러니까 멈춰버려야지. 왜냐면 나도 내가 정리가 안 되는데 갑자기 막 그러니까 지금까지 작가들의 시점은 이야기들의 화자 시점은 그런 식이었다는 거죠. 내가 개입을 하든 나조차도 정리를 해버리는데 다정한 서술자라는 개념을 가져와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전 그런 게 아니 에르노한테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히로시마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원폭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게 그래서 이게 얼마나 대단했기가 아니라 그때 내가 같이 밥 먹던 어른들의 풍경이 그려져. 왜냐하면 사실 그 어린아이의 기억에서는 히로시마도 무섭고 한데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 근데 그 다음 맥락에서는 또 어떤 말을 하냐면 근데 그때 어른들의 대부분의 대화는 다 전쟁과 두려움뿐이었다. 그거는 또 자기가 느낀 거니까. 근데 두 개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 대화 그 톤이. 근데 그건 거예요. 애가 그때의 기억에서는 때로는 히로시마 같이 지금 생각해보면 중요한 이야기들이 그냥 스킵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때 느꼈던 감정은 계속해서 두려움에 기반한 폭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들이 했었다라는 식이니까 전 그게 올가 토카레추크가 얘기한 다정한 서술자의 관점이 아니 에르노한테도 있지 않았을까. 제 두 사람의 관련성에 대한 글은 모르겠는데 그냥 저도 지금 다정한 서술자를 방금 읽었어가지고 생각이 났습니다. 이 아니 에르노의 해제 아닙니까 혹시 그러니까.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80년생인데 80년 5월에 광주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1학기까지 광주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80년 5월에 광주가 지나고 87년 민주화 항쟁 그때까지 시기를 제가 생각해보니까 어린 시절을 보낸 거예요. 모르죠. 근데 그 시절의 공기 그리고 어른들의 그 대화, 분노 어린 대화 이런 것들이 저도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저는 뭘 잘 모르고 그랬지만 그때 최루탄 냄새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걸 저한테도 그런 걸 상기시키게 하는 희한한 그런 작용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자기의 어떤 사상을 막 주장하지 않지만 엄청 사상이 반영이 된 책이에요. 그래서 엄청 이렇게 진짜 핵심을 찌르는 문장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 제가 맨 처음에 발견한 좀 밑줄 그은 문장은 이게 결혼하기 전에 자기가 그냥 예측한 어떤 자기의 미래 같은 건데 그녀에게 학업이란 가난에서 벗어나는 수단만이 아닌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여성성의 담보와 한 남자에게 빠지는 유혹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특별한 무기다. 결혼할 마음도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고 모성애적인 행동과 지성의 삶은 양립할 수 없다고 여긴다. 그녀는 어차피 자신이 나쁜 엄마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녀의 이상향은 앙드레 브루통의 시에 나오는 자유로운 결합이다. 이게 111쪽에서 112쪽에 나온 부분인데 저도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모성애적인 행동과 지성의 삶은 양립하기가 어렵다고 이건 그냥 현실적으로 느끼는 생각인데 이거를 본인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 한 20대 초반 정도에 쓰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재미있는 포인트인 게 이게 정말 그때 그렇게 생각해서 쓰신 걸까? 아니면 이렇게 80대가 되어서 살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기억이라던가 감정이라던가 생각도 다 이렇게 섞여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관점에서 이걸 쓰신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곳곳에 있었어요. 그쵸. 대개의 경우 객관적이고 담담한 톤으로 그때를 포착하는 부분이 많지만 곳곳에 지금의 약간 코멘트인 것 같은 문장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또 배울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서 내가 약간 진짜 인생 너무 잘하는 언니가 그러니까 정말 인생 너무 진짜 만렙인 언니가 알려주는 그런 지혜가 너무 많은 책이에요. 약간 술 마시면서 근데 커피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좀 커피 아니에요. 커피는 분명히 아니에요. 커피 담배 53쪽에도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읽는 이 구절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종교는 인생의 공식적인 틀이었고 시간을 지배했다.
그냥 이러고 또 막 지나가요. 맞아. 근데 너무 그러니까 이 기독교 중심주의가 강한 유럽 세계나 뭐 이런 국가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지금도 많고 너무 한 문장으로 그냥 요약해버린 문장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근데 나는 저도 네. 거의 밑줄 쳤는데 왜 네네. 재밌냐면 종교는 인생의 공식적인 틀이었고 시간을 지배했다. 엄청 비장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신문들은 사순절 기간 메뉴를 제안했고,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가 느꼈던 기억은 우체국, 달력은 부활절, 칠순, 주일 절차를 고시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느낀 건 비장한 맞아요. 소리가 아니었던 그러니까.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아니에르노를 지금 세월은 사실 제일 착한 책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숨겨져 있거든요, 정치적인 사상들이.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빈 옷장으로 이분이 작가 데뷔를 하셨는데 그 임신 중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낙태 시술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가 담아낸 건데 프랑스가 아무리 자유롭다고 해도 지금 관점에서 그 시절에 그런 얘기를, 그것도 자기 이야기잖아요. 소설한 것도 아니야. 거의 자서전처럼 썼는데 계속 그런 행보를 하세요. 그래서 유부남과의 열애 이야기도 담아내고 부모님의 싸움 이야기도 담아내고, 그 방식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정치적이고 사상적인 거죠. 근데 그 지금까지 그 서술 방식이 우리과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서 그런 뭐 소위 말하는 페미니즘 소설이다 했을 때 톤하고는 되게 다르게 그거를 또 이런 관점으로 해버리니까 공격의 대상을 못 찾는 거지. 그 평론가들이나 비판가들이.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흔히 아는 프랑스 좌파 할머니가 맞아요. 시위 현장 좋아하시고 막 노벨 문학상 막 까고 이러시는 분인데, 근데 그걸 작품에서는 사실 어느 여성이라도 읽을 수 있고 어느 책을 읽는 남성이 읽을 수 있는 그 장을 여시면서 근데 자신의 이런 생각들, 종교, 결혼,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다 하는 게 저는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쿨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책이 되게 미학적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대놓고 막 설명하고 막 주장하고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들로 구성을 한 게 진짜 작가다. 이런 게 작가구나. 이런 걸 저는 좀 다시 새롭게 좀 정의를 하게 됐어요. 작가에 대해서. 근데 그 혜이님은 단순한 열정을 전에 먼저 읽으셨다 그랬잖아요. 그걸 보고 나서는 굳이 읽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피해가려고 그랬는데. 아니 그게 나쁜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좌파 할머니시 좌파 할머니 작가님이시고 맞아요, 그거는. 이미 굉장한 그 전생애를 걸쳐서 굉장한 작품들이 있는데 읽는 순서는 좀 우리 입장에서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은 좀 드는 거예요. 방금 그런 얘기도 하셨지만 그래서 진정한 자리 그거 먼저. 진정한 장소? 장소 네네. 자리를. 좀 비슷하니까. 플레이스. 그래서 뭐 이제 여러분이 추천을 하시는데 우선은 1984 대표 오피셜로는 진정한 장소랑 세월. 근데 순서는 자기가 아니에르노나 프랑스 문학에 정말 잘 모르겠다 하면 세월보다는 진정한 장소를 시작을 해야 그래도 누군지 아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세월을 읽으면 사실. 그래서 그 순서를 그렇게 정하시기도 했고, 뭐 어떤 분은 이제 그녀의 대표작을 하나씩 읽어보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가족사 관련된 거 대표작 하나를 읽는다면은 뭐 한 여자 같은 작품,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그리고 연애 또는 그런 로맨스를 담아낸 작품 중에서 그나마 제일 두께가 괜찮은 건 단순한 열정을 할 수도 있고, 약간 낙태 관련된, 그러니까 자신의 어쩌면 사회적으로 되게 질타를 받았던 당시에는 그런 결정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읽으시고 싶으면은 비노장이나 사건을 읽으시면 되고, 그래서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아니에르노로 시작할지는 이제 독자들의 판단이긴 한데, 그냥 전반적인 걸 읽고 싶으면 진정한 장소, 세월이 좀 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그녀의 좀 더 구체적인 그런 특성을 알고 싶으면 방금 얘기한 뭐 가족사에 관련된 거 하나, 로맨스와 관련된 거 하나, 그 다음에 그런 약간 임신 중절 관련된 이슈가 꽤 아니에르노한테 큰 이슈여서 그거에 관련된 작품 하나, 부모님에 대한 거 하나, 이렇게 읽고 잘 모르겠다 그럼 세월을 읽고 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책은 또 되게 좋은 레퍼런스가 돼요. 어떤 프랑스 작가뿐만이 아니라 내가 여성으로서 좀 더 깊이 어떤 작가를 읽고 어떤 좀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자 할 때 여기에 언급된 작가들의 책을 좀 찾아서 읽으면은 좋을 것 같고,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 163쪽에 시몬 베유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저희도 이제 번역이 된 책이 있어요. 그 이민경 씨가 국가가 아닌 여성이 결정해야 합니다라고 이제 시몬 베유가 쓴 이 책을 2018년에 번역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에 좀 더 관심 있고, 또 아니에르노가 어떤
맥락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지를 좀 알고 싶으면 이런 책을 좀 봐도 같이 봐도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이 책을 읽으면 읽고 싶어지는 작가가 되게 많이 생겨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동감이 되고 그러니까 단순한 열정을 저도 처음에 이걸 봤으면 저도 좀 뭘까 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잘 모르겠지만 근데 대충 이제 소개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근데 세월을 읽고 나니까 저는 그 책도 이제는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궁금하다라는 생각까지도 간다는 거죠. 네. 저희 팟캐 듣고 세월 그러니까요. 읽고 딱 다른 책 읽으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근데 약간 이런 비판의 지점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비평 뭐냐면 아니 에르노가 서술한 이야기는 사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이야기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편사에 가까운 이야기였다. 근데 이제 이 비판은 그 소위 말하는 문학 쪽에서도 그 세계대전 이후 장르를 선택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는 서정시를 쓸 수 없다라는 발언과 함께 뭔가 문학적인 장치에서 그런 사회적 참사나 비극을 우리가 담지해야, 그러니까 그거를 담아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아니 에르노를 딱 비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녀가 그려낸 이야기는 사실 보편 이야기가 좀 더 큰데 그녀가 살짝 언급했던 예를 들면 전쟁의 이야기에서 누군가는 이 기억들이 끝났을 거고 이 특정 기억들이 끝나버렸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편사 안으로 흘러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아니 에르노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보편사의 이야기를 이런 관점을 얘기하는 건 너무나 필요한 문학 이제 작품인데 또 하나 필요한 건 뭐냐면 멈춘 서사들 그다음에 파편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파편이 돼서 땅에 떨어져 버린 기억들이 이렇게 기억도 안 될 수 있는 기억들을 다시 소환하는 작업들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프리모 레비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작가들은 또 그런 작업들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기억될 수 없는 기억들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 그래서 아까 사실 큐레이션 할 때 소개하려다가 톤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살짝 뺐다가 다시 언급하고 싶은 책은 소년이 온다. 5.18에 관련된 이제 소설이죠. 이건 소설이에요. 근데 당연히 그 엄청난 이제 당시 5.18에 관련된 문헌을 한강 작가님이 공부하시고 악몽에 시달리시면서 실제로 썼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분의 이제 평은 그거였어요. 이게 5.18이든지 한국에서는 특별히 그런 참사가 일어나면 기억이 봉인돼 버리는 거예요. 뭐 세월호든 용산 참사든 이태원 참사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봉인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공유가 안 되고 보편사로 못 흘러오게 하는 독재 정권의 그런 방식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에서 탈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너네 이야기는 우리 게 아니고 우리는 2002년 월드컵이야. 우리 이야기는 새마을 운동이야. 라는 또 다른 이야기로서 그들의 작은 이야기들이 파편에 못 들어오게 만드는 작업들이 있는데 소년이 온다는 그런 관점에서는 아니 에르노 방식으로 쓰여지지 않았죠. 근데 마치 그 여러 명의 인물들의 기억들과 상처가 봉합돼 있다가 한강 작가는 그 여러 연작들을 통해서 하나씩 마치 물이 가득 들어있는 풍선을 딱 반올했을 때 이게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터져버리잖아요. 그 감정과 이야기들이 함축되어 있어서 하나씩 폭발되는데 특별히 그 마지막 챕터에 가서 그 소녀는 누구인가 그 관점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씩 바뀌어요. 전 그때 이게 어떤 방식에서는 내가 잃어버렸던 기억을 되찾는 느낌도 받았고 그리고 완전히 그 사람과 아까 얘기했던 뭐 다정한 소설 이런 여러 개념과 함께 완전히 타인의 정서의 카리스마를 제외한 팩트 체크를 제외한 나의 객관화를 제외한 완전히 빠져버리는 경험을 또 저는 그 책에서 해서 아니 에르노 같이 보편적인 우리들의 이야기 기억될 수 있는 이야기에 대한 서술도 계속 진행돼야 되고 끊어진 이야기에 대한 서술들도 있었으면 좋겠어서 갑자기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소년이 온다. 저도 2010년대에 나온 소설 중에 한 권으로 꼽는다면 소년이 온다를 꼽고 싶고 모든 면에서 또 뛰어나지만 무엇보다 그 소설도 좀 통하는 게 아름다워요. 그렇게 저도 맨 처음에 사회과학적인 관점에서 그 역사적 사건을 배웠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거기서 끝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문학으로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승화시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동시대에 같이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5.18에 대해서 저 또한 좀 다른 결로 간직한다, 기억한다, 그럴 수 있게 해준 책이에요. 그러니까
소개해주신 그런 비평의 지점이 굉장히 뭐랄까 엄숙하게 했다고 생각은 들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저도 좀 굉장히 동의되는 두 분의 이야기에 동의되는 것은 뭐냐면 저도 이제 좌파 운동 하시는 분들 좀 알거든요. 그런 분위기 한국에서도 그렇게 흘러온 게 있었고 문화 운동 그러니까 문화적인 그런 접근을 굉장히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 너무 치열하다 보니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또 곁에 가보니까 이해되는 측면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처음에는 저 왜 저래 막 이러면서 막 꼰대들 막 이랬고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곁에 가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뭐랄까요, 보편성에 대한 얘기를 쭉 했지만 전체를 놓고 보자면 어떤 A라는 그룹의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서 계속 풀어내는 이야기에 접근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한강처럼 풀어냈을 때 유입이 되는 분들이 있고 아니에르노처럼 했을 때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막 오는 그래서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제이님도 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같이 공존했으면 좋겠다. 네, 저도 좀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렇게 여기서 딱 멈추면 그래 아니에르노의 그런 약점으로 인식을 할 수도 있지만 제 결론은 근데 아니다. 그렇지, 아니다. 왜냐면 아니에르노의 모든 책이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특정 책은 인용을 합니다. 앞부분에. 그래서 사실 저희 세월도 인용을 2명을 해요. 그래서 이름이 어려워.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가 얘기를 한 거는 우리는 다만 우리들의 역사를 가졌을 뿐이고 그 역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아니에르노랑 다른 입장이죠. 안톤 체호프의 글은 더 심해요. 그렇다 우리는 잊힐 것이고 그것이 인생이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해 보이고 심각해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해지지 않는 순간이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우리는 잊혀질 거고 역사로 기록되지 않고 역사가 있어봤자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2개의 유명한 문장을 인용을 하고 아니에르노는 답변으로서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뭔 말을 할 거냐면 아니에르노는 사실 그런 비극에서 자신의 삶이 끝나지 않았죠. 생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녀는 이러한 이야기들 너의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아 또는 우리는 다 잊혀질 건데 뭐하러 그래 라는 이 거대한 이야기 허무주의 같은 이 질문 앞에서 또는 기존 질서겠죠. 권력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로서 순수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건 나의 이야기다. 우리는 이게 우리의 역사고 우린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강 작가가 그려낸 이야기들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런 역사에 계신 분들은 또 이 문장들 앞에 서서 아니다. 우리들의 역사는 뭐 5.18이고 세월호고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고 그리고 잊혀지지 않고 우리는 이 방식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냥 아니에르노의 하나의 답변이기 때문에 하나의 답변이자 초대하는 답변이기도 해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아니에르노 짱이다. 네. 그걸 몇 번 해요. 그 여자의 기억에서도 인용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서 또 작품을 썼기 때문에 엄청난 작가다. 네. 진짜 멋있다. 네. 우리는 기억될 것이다. 좋습니다. 멋지네요. 네. 마지막으로 혹시 뭐 더 보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무리하면서. 다 쏟아냈어요? 저는 네. 이렇게 막 글을 막 엄청 잘 쓰셨지만 조금 누구든지 자기 삶의 장면들을 좀 더 포착하고 기록하는 일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주는 책이 아니었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 기억 속에 포착된 장면들이 궁금해요. 저도 많이 몇 가지 장면과 사물과 음악과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났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의 것도 궁금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모였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역사랑 또 다른 역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록으로 남지 않을까, 그런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보고 싶어요. 제이님.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좋았는데 네. 타인들의 기억은 우리를 세상으로 안내했다. 되게 저는 엄청 강한 메시지 같아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만의 기억이 있을 때. 그래서 저는 기억, 뭐 생각, 뭐 나 자신의 기억과의 화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그냥 저는 그렇게 한 가지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가장 끔찍한 형벌 같고 끔찍한 태도인 것 같아서 계속해서 타인의 관점, 태도, 뭐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을 쓰게 만드는 또 책인 것 같아서 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다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이님이 골라주시지 않았으면 저도 읽었을까 싶긴 해요. 노벨 문학상 책들을 읽어본 지가 저도 너무 오래됐고, 네, 제 독서량이 줄어든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또 이렇게 또 골라주시고 같이 또 네, 읽어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네, 오늘 저희 아니 에르노의 세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